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튀니지 혁명에는 참여 안 하셨겠지만 아마도 2016년, 17년 촛불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태극기든 촛불이든 들고서 경험하시는 일들을 말씀드리는 게 다소 어렵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을 목차의 구성입니다. 먼저 우리 한한상 전 총리께서는 촛불의 기원을 1919년 3.1운동에서 잡으셨는데 저는 2000년대에 있었던 촛불의 형태들을 좀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일종의 촛불의 계보학이라고 불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정치학적 영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게 시민의 자발적 시민 행동으로서의 촛불 집회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지금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혁명의 관점에서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체제 변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촛불 혁명이라는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를 볼 것이고요. 촛불 혁명과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을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은 한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논문 검색을 해보니까 1167개의 논문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촛불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비단 정치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고민해 본 분들이라면 또 학자라면 아마도 이것에 관해서 논문 한 편씩은 다 썼을 정도로 또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큰 영역입니다. 우리들의 고민은 그겁니다. 그럼 이 촛불을 사회학적으로 또 한국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망할 것인가. 그러니까 촛불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관점의 정립이 없으면 저는 21세기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서부터 4번의 물론 이제 그 작은 촛불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이어진 4번의 그 촛불들이 있었습니다. 효순 미선이로 상징되는 여중생 추모 촛불 집회가 2002년에 있었고요. 2004년에는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2008년 무수히 많은 그 유행어 뭐 명박산성이라든지 촛불 소녀를 낳았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16, 17년에 탄핵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기간을 보시면 작년 집회가 가장 컸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그 조직이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공식적인 조직들에 비해서 이 조직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장을 만들어주는 소극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기나 발화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테고 핵심 구호, 집회 형태가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87년이나 80년 광주를 겪었던 분들하고 이 촛불이 갖고 있는 비폭력 평화 집회라는 형태들이 가장 눈에 띄고 뒤로 갈수록 문화제라든지 발언 이런 형태들이 눈에 띕니다. 참여자들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2008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그 10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집단 참여가 가장 눈에 띄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2002년에는 주한미군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념적인 공세가 있었고요. 아무튼 정부는 대단히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촛불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언론의 태도입니다. 이거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늘 촛불에는 촛불을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이해하고 있는 진보적인 시각, 한겨레나 경향이나 또 많은 온라인 매체들이 있었고 반면에 한국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주는 위기의 지표로 해석했던 조중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2016년 촛불이 던져준 질문은 어쩌다 조선중앙 한겨레가 한편이 되었을까? 민주대연합을 가능하게 했던 이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라는 사회학적 질문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당의 참여도 좀 불균등하게 나타났지만 정당의 참여가 시민사회 참여하고 이루어졌을 때 가장 폭발적인 효과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상징들도 그렇고요. 결과는 뭐 뒷부분에 있습니다. 공통점에 대해서도 제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 촛불이 갖고 있는 일종의 합의된 해석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촛불은 횃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뭉둥이라든지 체류탄이라든지 바리케이트에 상징하고는 굉장히 대립되는, 그러니까 기의상 이것은 촛불 자체가 비폭력 평화 시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들 수 있는 것, 아이들도 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촛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네트워크의 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촛불이 왜 발생하느냐? 그 주기적 발발 배경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결손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성공한 촛불의 조건입니다.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촛불과 2016년 촛불의 공통점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연대라는 조건 속에서 가능했었다. 이거는 뭐 87년 6월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한 광장 정치의 제도화라는 게, 그러니까 선거가 뒤에 있으면은 촛불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결합하고 분명한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이런 논쟁은 좀 한국 사회가 이미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정치와 광장 정치의 이분법, 촛불이 먼저냐, 정당이 먼저냐. 2016년, 17년을 지나치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저는 해소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촛불로 나타난 민의를 어떻게 정당과 의회가 제도적으로 수렴할 것이냐로 넘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촛불을 어떻게 제도 정치하고 선순환 고리로 만들 것이냐의 고민의 지점이 있다. 그다음에 다중이냐 시민이냐 이 문제도 2008년에 특히 많이 나타났던 거죠. 이 주체들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다수의 의견은 이거는 자발적이고 일상생활을 견디는 그 시민들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좀 대체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촛불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이 비폭력 평화 시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제적으로는 이런 데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지만 이 촛불 자체가 이 비폭력 평화 담론이 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더 큰 폭의 개혁, 더 큰 폭의 혁명을 나아가는 데는 오히려 이것이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다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하고 아까 한한상 전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그 분단 체제의 효과, 앞으로도 촛불은 저는 계속될 것이다. 근데 촛불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은 저는 비폭력, 반전, 평화주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촛불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2016년 촛불의 언론 대연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마 이거는 그 조선이나 중앙에서 비선 실세, 그러니까 제도화된 언론 재벌의 연합이 아닌 비선 실세와 박근혜 대통령의 결합, 이 부분을 둘러싼 권력 간의 분열, 균열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흐름을 어떻게 검찰 언론 개혁으로 나갈 것이냐라는 데 우리가 고민이 좀 모아져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촛불은 저는 이거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외국의 전문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세월호입니다. 80년 그 광주가 있었고 87년 6월 항쟁이 있었던 것처럼 2014년에 세월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촛불이 혁명으로, 집회가 아니라 혁명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이게 집회이냐 혁명인가, 그게 뭐 사회학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질문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참여자들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행군 이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우리는 가감히 촛불을 혁명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촛불은 국가 및 개국 구조의 급격하고 기본적인 변형, 이게 스카치폴이 얘기하는 혁명에 대한 고전적 견해인데 이거를 충족했느냐. 2016년, 17년 촛불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 말고 가져온 발본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라는 점에서는 촛불 집회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논란들을 좀 정리를 한 것이고요. 저는 왜 촛불이 혁명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스카치폴이 봤던 레볼루션이 무엇이냐라는 혁명의 방점을 찍었지만 촛불의 방점이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은 새로운 차원의 혁명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레짐 시프트, 그러니까 체제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펜펠 같은 사람이 이제 일본의 55년 체제를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국제정책 학에서 크레스너는 레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레짐을 지배연합이 누구냐, 그다음에 핵심 정치 경제 제도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념,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국제 체제로 정의하고 있을 때 87년 체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벌 관료의 보수 연합이었고 다수제 모델, 그러니까 선거제도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박정희의 반공성장주의, 적대적 대립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촛불혁명이 가져온 또는 지금 지향하고 있는 원리는 87년 체제에 서 있는 토대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향이라고,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라 지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지배연합에 있어서 개혁적 자유주의 연합, 시민주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합의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높은 비례대표제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지금 이 주제인 그 혁신 성장을 통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요. 탈물질주의에 기초한 자율연대, 그리고 국제체제로서 어제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어쨌든 이 흐름은 저는 간단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평화공존체제로 지금 지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7년 체제와 다른 개혁적 자유주의 연합의 등장이고 이건 조직화된 시민사회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직된 다수제 모델이 아니라 촛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 제도는 합의제 모델입니다. 뭐 개헌안은 좌절되었지만 이 개헌,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이 지향했던 지방분권 국가라든지 높은 비례성을 갖고 있는 선거제도라든지 국회의원 소환제도라든지 국민의 법률안 발의권이라든지 국가자치분권회의, 그러니까 일종의 양원제의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지향들이 저는 레이 파트가 얘기했던 일종의 합의제 모델로의 지향성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의 가장 큰 성과는 박정희 신화라는 근대화 과정의 시민종교의 파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없었다라면 박정희 체제와 박정희 신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붕괴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몰락을 가져온 이건 촛불은 대단히 그런 점에서 큰 효과를 갖고 있다고요 생각하고요. 평화협정 체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거의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촛불혁명을 이야기하기 두려운 것은 그것이 가져온 효과도 두렵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최장집 교수가 얘기하는 그 열망과 좌절의 사이클, 광장에 모였다가 아침에 다 헤어지고 마는,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김상준 교수가 얘기했던 그 마의 순환고리, 독재의 반복거리, 한원구 선생이 얘기하는 이 골키퍼 없는데도 우리 득점을, 이게 몇 번째냐 이게 도대체. 우리가 지금 두려운 거는 이번 촛불도 유무형의, 특히 제도화되지 못한 결과를 갖지 못하고 또 꺼지고 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전 개헌 없는 혁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무너졌지만 이번 지방선거와 다음에 21대 총선을 통해서 해야 할 역할들은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에 담고 있었던 굉장히 그런 지향점들을 잘 담아낸 개헌, 이것이 촛불의
제도적 실체와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선거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최장식 교수가 얘기하는 정당과 의회가 중요한 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민이 지금 다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호 교수님이 얘기했던 이 신자유주의로부터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의 역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지나친 안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또 정부조차도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대한 안주가 아니라 이 고용과 분배의 가시적인 성과가 지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각별한 반성, 우리를 향해서 촛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 번째는 이제 후기 산업화 탈물질주의 세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좋은 시민이 이제 세금 잘 내는 시민이 아니라 이제 참여하는 시민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촛불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해답은 저는 직접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돼야 되고 중앙 정부는 직접 민주주의 도입과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결론 드리겠습니다. 촛불은 시민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시민이라는 개념은 우물, 그러니까 시장 안에 중소상공업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계급적 관점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상고 이래로.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광장의 시민으로 의미 자체, 기의 자체가 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공화국에 우리가 시민을 이제 이해하게 되겠다. 오늘 꼭 외국의 학자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의 민주주의를 이제 좀 우리 스스로 좀 컨피던스하자. 한국형 민주주의 모델로 발전시키자. 무엇이 약한 것인지 몰라도 적어도 이제 촛불 민주주의는 영국 의회를 상징하는 웨스트민스터 모델이라든지 노르웨이 국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조합주의 모형처럼 우리는 근대화도 산업화도 조국 통일도 늦었지만 민주주의에서 한국형 민주주의 모델로 우리가 발전 진화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68혁명 때 나왔던 표인데 그 마지막 촛불이 뭘 바꿔냈을까에 제 마지막 대답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